수년 동안 이란은 러시아의 무기, 특히 샤이드 드론을 공급해왔습니다. 그 무기들은 그림자 함대 선박을 통해 카스피해의 비밀 경로로 운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향하던 이란 선박들을 드론으로 공격해 그 비밀 무기 경로를 거대한 둘덩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공격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전쟁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이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걸친 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대전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공격부터 시작해봅시다. 7월 25일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상대로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선박들이 일반 상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무기와 석유를 서로 운송하는 데 사용해온 그림자 함대의 일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받아온 무기들, 즉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이 무기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공식 텔레그램 계정으로 이 공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카스피해에서 장거리 타격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란과 군사 화물 운송에 관여했던 선박들과 군함입니다. 젤렌스키는 발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카테린부르크 튜멘 정유소 공격, 로스토프 나돈 연료, 윤활유 창고 타격, 키로프의 한 기업에 대한 드론 공격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무기에 쓰이는 부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젤렌스키는 그 마지막 공격이 약 1200km 거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은 이란 선박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한 일은 러시아가 아닌 또 다른 국가를 상대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별개의 전쟁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승 영상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3척의 선박을 타격했으며 최소 2척은 이란에서 온 무기를 운송 중이었습니다. 그 선박들 빅 A호와 포트 올리아 2호는 러시아 국기를 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배들은 이란의 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배들은 이란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침체된 경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을 계속하려는 욕구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이 배들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연기와 대형 화재는 우크라이나가 무력화가 아닌 침몰을 의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카스피해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긴장 고조이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란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란 정권은 푸틴과 협력해왔습니다. 샤이드 드론뿐만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는 2025년 말에 협력 협정에 서명하면서 두 나라가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러 전쟁이 하나로 합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란은 걸프에서 미국과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 나라의 협력은 전쟁이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뜻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 위성 사진을 제공했고 이는 걸프 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동맹국 공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우리는 러시아가 걸프 국가들과 그곳의 미군 시설을 적극적으로 위성 감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이후 이란에 나타납니다. 젤렌스키는 7월 25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한 저녁 연설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성 사진과 이란의 공격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공격 전, 공격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공격 후 피해 평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9일과 20일 러시아 위성의 관심 지역에 포함된 공군기지는 바레인 2곳, 요르단 1곳, 쿠웨이트 1곳 등 총 4곳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이란이 이미 개입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 선박에 무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명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겠지만 여기서 젤렌스키의 발언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사실상 서방 전체와 그 가치를 파괴하려는 국가들로부터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공격은 충격적이어서 백악관 내부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텔레그래프의 외교 담당 에디터인 조 반스의 말입니다. 반스는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화물선들이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박 공격과 앞서 전한 그 성명으로
젤렌스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러시아 동맹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두 분쟁을 연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 두 전쟁이 이미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도록 도우면 이란도 크게 약해집니다. 이것이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한 것이 젤렌스키가 7월 28일 미국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전날에 일어난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팀, 그리고 젤렌스키가 우리의 방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미국 도착을 알린 X 게시글에서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탄도미사일 방어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평화를 더 앞당겨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겉보기에는 별개인 두 적이 사실은 하나의 공동의 적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협력을 장려할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란에 관해서는 그 정권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카스피해 공격 이후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라그치는 이스라엘의 사주로 유럽을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자행된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테헤란은 키이우의 무임승차자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응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이란은 어떤 형태의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 대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라그치의 발언은 일부러 모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미국과의 충돌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위협을 일축하고 이러한 화물선에 대한 공격이 100%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이 시비아는 7월 27일 X 게시글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을 이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정당성이나 근거가 없으며 테헤란 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접 가담한 공범입니다. 2022년부터 모스크바의 범죄 전쟁에 무기를 공급해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비아 씨는 이란이 피해자인 척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유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반적으로 하려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러시아와 함께 이 전쟁에 가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금 이란에게 그 생각이 왜 나쁜지 보여줬습니다. 인장이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수십 개국이 지원을 하거나 직접적인 공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두 전쟁 모두 방금 더 격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선박들을 공격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 이 프로그램을 만드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의 그림자 선단 화물선을 도대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단서는 그림자 선단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숨겨져야 합니다. 이 선박들은 트랜스폰더를 끄고 비밀 경로로 방금 같은 상황을 피하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똑같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일은 우크라이나가 정보망과 장비를 잘 활용해 카스피해의 섀도우 플릿 선박들을 추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보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과 제재 프로젝트의 일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표적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개 출처 정보, 제재 선박에 대한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의 정보, 위성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우크라이나에 타격 가능한 잠재적 표적 목록을 제공합니다. 믹 A호와 포트 올리아 2호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검색해보면 선박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표적이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항구와 시선을 피하려 쓰는 국기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카스피해의 의심스러운 선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핀란드로부터 받은 전용 합성 개구 레이더를 결합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레이더는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국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터키 바이락타르 드론 구입을 위해 사흘 만에 계획했던 1,3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터키가 이 소식을 듣고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달러는 우크라이나가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정찰 위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뛰어난 장치는 지구 표면에 500km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 에너지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반환된 신호를 이용해 자신이 본 것을 이미지로 만듭니다. 구름, 어둠, 날씨가 이 레이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지상에 있는 것, 혹은 이 경우에는 카스피해에 있는 것의 이미지를 다른 소스보다 6배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위성 이미지가 우크라이나의 두 척의 이란 화물선이 이란에서 출항해 카스피해를 지나고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체 레이더로 선박을 추적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격침시킬 드론 경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리오치 등을 사용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대표적 장거리 드론 리오치는 수년간 유명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00km 이상의 사거리와 최대 75kg 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습니다. 카스피해까지 닿는 사거리와 화력으로 그곳을 지나려는 어떤 선박이든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리오치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항법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전자전 장비가 경로를 벗어나게 만들기 훨씬 어렵게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순항미사일 탑재기로 개조 중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7월 21일 유나이티드 24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4발의 소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리오치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이 드론을 모임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셈입니다. 이란과 러시아 선박에 사용된 리오치 버전은 달랐습니다. 카미카제 드론이 피해를 입혔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란과의 갈등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미래를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카스피해 공격 정당성이 이란과 충돌을 막기에 충분한지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아니면 이란이 보복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보급선은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카스피해는 이란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드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그림자 함대 선박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 시 위험을 고려하도록 압박하려 합니다. 아마도 두 나라 관계를 끊거나 최소한 이란의 지원 철회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밍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다시 공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거의 200대에 달하는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을 파괴하면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집중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벌인 행동을 두 개의 별도 전쟁이 합쳐지는 새로운 전선의 계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분쟁이 훨씬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곧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란에게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흔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두 선박 모두 이란이 러시아에 판매할 무기를 실었으며 이는 이란 경제 지원 목적이었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란이 미국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견딜 때 생명줄입니다. 이는 이란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피해는 이란 자체에서 석유가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조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중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이 하루 5억 달러 손실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5일 알자지라에서는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6분의 1도 안 되는 석유만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에는 거의 60억 달러에 달하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의 비석유 무역에 대해서도 비슷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란이 결국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언급합니다. 이 매체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국과의 비석유 무역이 8억 3천만 달러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에 33억 달러에 비해 7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란은 또한 걸프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이 이란 전체 비석유 수출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무역이 거의 없습니다. 걸프 이웃 국가들은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란에서 물건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란이 극심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카스피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압박을 견디는 가운데 가졌던 몇 안 되는 경제적 생명줄 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생명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을 기쁘게 지켜볼 미국에게는 큰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란에게는 카스피해에서 일어난 일이 이미 절박한 이 나라를 미친 행동, 즉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공격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병력은 동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은 병사를 러시아로 보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지상 침공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병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자 원페이퍼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카스피해 사건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고려 중입니다. 이 매체는 이란 군사기자인 바박 타그아비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정권에 가까운 여러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키이우의 전략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보복성 탄도미사일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그아비는 아이페이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하면 공격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미사일은 이미 러시아가 사용 중입니다. 이란은 단지 러시아가 공격을 수행한 것이지 이란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우크라이나까지 도달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지만 매우 먼 거리를 비행해야 합니다. 가다, 사힐, 이마드 미사일은 사거리 약 2000km로 알려졌고 코림, 코람샤흐르는 최대 4000km까지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곧 공격이 있을 것이며 이란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건 바로 그 마지막 미사일일 것입니다. 이란은 2000km 사거리와 1500kg 탄두를 가진 카림 코람샤흐르 미사일을 보유 중입니다. 아마 4000km 버전은 탄두를 더 작게 만들어 사거리를 늘린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 미사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다면 두 전쟁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미국은 대담한 공격에 충격을 받았고 이란이 미사일의 실을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우려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러시아군이나 장비가 미국에 맞서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이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항상 어느 정도 얽혀있던 두 분쟁이 같은 전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세계대전이죠. 네 국가에서 시작하지만 걸프 지역과 유럽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들까지도 말이죠. 이란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로 보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이런 전쟁 격화를 고려 중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걸프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선택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지상 침공이라는 방안도 여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 두 질문 모두 답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동향과 그 동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꼭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